저희는 돈이 없어요. 9살 쌍둥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작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4,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착한 청년 사장 강호도, 탐욕스러운 건물주 박 실장도, 심지어 아이들 자신조차도요. 그 겨울밤 배고픈 쌍둥이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거든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그 운명적인 저녁으로 말이에요. 오후 1시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한때는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도 이제는 썰렁했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장사가 시원찮았죠.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칼국수 집 앞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만은 적막했어요. 바로 어머니 손칼국수였죠. 낡은 간판 아래로 보이는 가게 내부는 소박했습니다. 8개 테이블에 24개 의자가 전부였어요. 벽지는 오래되어 곳곳이 들뜨고 바닥 리놀륨도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정성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어요. 가게 안쪽 주방에서는 땀에 젖은 청년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강호였어요. 22살에 이 가게를 물려받은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검은색 반팔 티셔츠 위로 걸친 베이지색 앞치마에는 하얀 밀가루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반죽을 치대고 국물을 끓이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강호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리듬을 맞춰 반죽을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거친 손마디 사이로 밀가루가 하얗게 스며들었습니다. 조금 더 치대면 부드럽고 쫄깃한 면이 될 것이었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급하게 하면 맛이 없다고, 정성이 맛의 비결이라고요. 가게 벽면에는 손글씨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칼국수 4,000원, 만두국 4,500원, 비빔국수 4,000원. 요즘 물가에는 믿기 어려운 가격이었어요. 다른 식당들은 칼국수 한 그릇에 최소 7,000원은 받고 있었죠. 메뉴판 옆으로는 나무 액자 하나가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50대 중년 여인의 사진이었어요. 강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요. 강호가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고작 2테이블 뿐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혼자서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있었고, 입구 쪽에서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느릿느릿 면발을 젓가락으로 돌리며 드시고 있었어요. 강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반죽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이 겨우 3만 원 남짓이었어요. 월세만 1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도 가격은 올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강호를 불렀어요. 총각, 여기 계산이야. 네, 할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강호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1,000원짜리 4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강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구겨지고 해진 지폐들이었죠. 맛있었다, 총각.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강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각, 내가 이 동네 살아본 지 50년인데 말이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요즘 물가에 칼국수 4,000원 받아서 남는 게 있겠어? 재료값만 해도 그 이상 들 텐데. 차라리 5,000원, 6,000원으로 올려. 그래야 장사가 되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강호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어머니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이거든요. 배고픈 사람 빈속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분들도 와서 따뜻하게 한 끼 드시고 가시라고요. 할머니의 눈가에 짠함이 스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총각이 굶어서야 되겠어? 효자도 좋지만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마라. 세상이 각박해졌잖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강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박한 미소였어요.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강호는 빈 그릇을 치우며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어머니 사진을 올려다 보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강호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는 미소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몰려들었어요.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살이 제법 찐 체형에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가루로 찢어진 눈매가 뱀처럼 음험해 보였죠. 은갈치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몸에 꽉 끼는 게 영 어울리지 않았어요. 체형에 비해 작은 사이즈를 억지로 입은 듯 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번쩍 빛났어요. 머리는 무스를 발라 올백으로 넘겼는데 기름기 때문에 번들거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이 건물 주인의 아들이자 사실상 관리인이었죠. 명색이 실장이라고 불렸지만 실상은 백수나 다름없었어요. 박 실장님. 어서 오세요. 강호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박 실장은 신발도 털지 않은 채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흙이 묻은 구두가 깨끗했던 바닥에 더러운 자국을 남겼어요. 강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야, 강호야. 박 실장이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구두를 신은 발을 테이블 위에 대놓고 올렸어요. 더러운 구두 밑창이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이었죠. 실장님, 발은 좀. 됐고.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박 실장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기 냄새 왜 이래? 온통 밀가루 냄새네. 환기도 제대로 안 시키고. 이러니까 손님이 안 오지. 강호가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박 실장의 가루로 찢어진 눈이 뱀처럼 차갑게 강호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 또 밀렸지?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한 번 더 밀리면 방 빼라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박 실장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어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 하나를 뽑아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번쩍하고 일어났죠. 주변 시세 알아봤더니 이 동네도 많이 올랐더라고. 재개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다음 달부터 월세 200으로 올린다. 담배 연기가 희뿌옇게 피어올랐어요. 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재 월세가 100만 원인데 갑자기 2배로 오른다는 얘기였어요. 실장님,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너무, 뭐가 너무해. 박 실장이 테이블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여기가 강남이야, 뭐야? 요즘 이 동네 월세가 얼만지 알아? 200도 싸게 받는 거야, 이 자식아. 그래도 갑자기 2배는. 싫으면 나가. 간단하잖아. 박 실장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그는 수저통을 집어들더니 바닥으로 확 쏟아버렸습니다.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일주일 줄 테니까 결정해. 월세 올려서 계속하든지 아니면 짐 싸서 나가든지. 박 실장이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4,000원짜리 국수 팔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진작에 접었어야지. 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참, 그 낡은 사진도 치워. 장사하는데 시체 사진 걸어놓으면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잖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적만 남았어요. 강호가 바닥에 흩어진 수저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사진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강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월세 200만 원이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도 매달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2배로 뛰면 버틸 재간이 없었죠. 그렇다고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목요일 저녁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큰 눈이었어요.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설이라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져서 가로등 불빛도 뿌옇게 번져 보였어요. 어머니 손칼국수 가게 안은 적막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날씨에 누가 나오겠어요. 강호는 가스레인지 위에서 졸아들고 있는 육수 냄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매출은 0원이었죠. 저녁 8시가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강호는 가스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끓이면 될 것이었죠.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눈발이 워낙 세차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가 유리창에 가까이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2개의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인 것 같았어요.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똑 닮았거든요. 다만 한 아이는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고 다른 아이는 단발머리였습니다. 강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눈 오는 날에 아이들이 왜 밖에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 2아이 모두 얇디얇은 점퍼만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이었는데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때가 탄 게 낡은 티가 역력했어요. 사이즈도 맞지 않아서 소매를 접어 입고 있었습니다. 더 안쓰러운 건 신발이었어요. 운동화가 완전히 젖어서 발가락 부분까지 물이 스며들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2아이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양볼과 코끝도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지 계속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리창 너머로 따뜻해 보이는 가게 안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호가 급히 앞치마를 벗고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활짝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몰려들었습니다. 얘들아, 왜 밖에서 그러고 있어? 어서 들어와. 강호가 손짓했지만 두 아이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렸어요. 빈 주머니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뜻이었죠. 괜찮아, 들어와. 너무 춥잖아. 강호가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호의 마음이 아렸어요. 이런 작은 아이들이 돈 걱정을 해야 하다니 세상이 너무 매정했습니다. 강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손뼉을 탁 쳤어요. 연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마침 잘 됐다. 강호가 과장되게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우리 가게가 무료 시식 행사하는 날인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했거든. 이 좋은 국수를 다 버리게 생겼네. 너희가 좀 먹어줄래? 안 그러면 정말 다 버려야 해.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언니가 동생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그럼 당연하지. 시식이잖아. 어서 들어와서 따뜻하게 좀 있어. 강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두 아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조심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바닥을 더럽힐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아. 가장 따뜻한 자리야. 강호가 난방기 근처 테이블로 아이들을 안내했어요. 두 아이가 의자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게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강호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스불을 켰습니다. 진한 멸치 육수가 다시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향이 가게 안에 번졌습니다. 그런데 강호는 평소보다 훨씬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면도 2그릇 분량을 넣고 대파와 애호박도 듬뿍 썰어 넣었습니다. 잠깐만 금방 해줄게. 강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두 아이는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마치 꿈인 것 같아서 깨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육수에서는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나기 시작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국물에 닭뼈까지 우려낸 진한 맛이 가게 안에 번졌습니다. 두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언니가 당황해서 배를 감쌌습니다. 배고프지? 조금만 더 기다려. 강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강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돼지고기 수육을 꺼내더니 도마 위에 올렸어요. 이건 한 접시에 15,000원 하는 비싼 메뉴였습니다. 칼로 정성스럽게 썰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고기 냄새가 솔솔 풍겨왔거든요. 언니가 동생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수야, 우리 꿈꾸는 거 아니지? 언니, 나도 모르겠어. 은수라는 이름의 동생이 언니 소매를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언니는 은지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칼국수가 완성되었어요. 강호가 뜨거운 그릇 2개를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면발과 각종 야채들이 예쁘게 떠 있었어요. 수육도 접시에 가득 담아서 함께 내왔습니다. 자, 많이 먹어.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고. 강호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어요. 은지와 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먹어도 돼요? 은지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당연하지. 시식이라니까. 어서 먹어, 식기 전에.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두 아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은수가 감탄했습니다. 은지도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두 아이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면을 호로록 빨아먹었어요. 수육도 한 점씩 집어서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 추운 날씨에 배를 굶고 다녀야 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두 아이가 정신없이 먹는 동안 강호는 부엌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 더 많이 챙겨주라고 하셨을 거예요. 강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두 아이는 거의 다 먹어가고 있었어요. 그릇이 말끔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맛있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은지와 은수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볼에 홍조가 돌면서 한결 건강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호의 마음이 더욱 아렸습니다. 어른들도 요즘 인사성이 부족한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다니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집이 어디야? 이 추운데 집에 가야지. 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아이들 목소리에는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었죠. 두 아이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 후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지만 두 아이는 언제 나가야 할지 몰라 눈치를 보고 있었죠. 강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였습니다. 언니인 은지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접은 티가 역력했어요. 아저씨.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강호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 강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은지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대신 이거 드릴게요. 종이를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가 직접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죠. 어깨 안마 쿠폰 10회, 심부름 쿠폰 5회, 유효기간 영원히, 사용자 칼국수집 아저씨. 강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9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수는 심부름을 잘하고 저는 엄마 어깨 주물러 드리는 걸 잘해요. 은지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손으로 강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보였습니다. 이렇게요. 시원하죠? 그래, 시원하다. 강호가 놀란 척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아이의 순수함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런 작은 아이가 무엇으로든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은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빨래 널기도 할 수 있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잘해요. 언니보다 다리가 빨라서 심부름은 제가 더 잘해요. 너 왜 자꾸 자랑해? 은지가 동생을 툭 쳤어요. 그러자 은수가 혀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자매 사이의 정겨운 모습이었어요. 강호는 쿠폰을 소중하게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마워. 이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 정말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은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런 귀한 쿠폰을 어떻게 버려.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잠시 후 은수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소매를 잡아당겼죠. 언니, 왜? 그거 물어봐도 될까? 은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다가 은수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저씨, 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한층 더 작아졌습니다. 저기, 혹시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뭔데?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수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남은 국물 조금만 비닐봉지에 싸주시면 안 돼요? 강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국물을 가져가서 뭘 하려는 걸까요? 국물을? 네. 엄마가 많이 아파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 드셨거든요. 은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면서 밥도 안 드시고 물만 조금씩 마셔요. 그래서 국물이라도 드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요. 강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서 국물을 가져가려는 9살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 네. 기침도 계속하시고 열도 나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은지가 동생 대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이라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돈이 없어서요. 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아픈 엄마 걱정을 하며 추운 겨울밤을 돌아다녀야 한다니 세상이 너무 잔혹했어요. 그래, 국물 싸줄게. 많이 싸줄게. 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멈춰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남은 국물만 주기엔 너무 부족했어요. 아픈 사람이 먹을 만한 게 아니었죠. 잠깐만 기다려. 강호가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새로운 냄비를 꺼내서 가스불 위에 올렸습니다. 냉장고에서 깨끗한 멸치와 다시마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새 육수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은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응, 엄마한테 드릴 거 새로 만드는 거야. 강호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어요. 멸치도 더 많이 넣고 다시마도 큰 것으로 골라서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깊고 진한 향이 가게 안에 번졌어요. 그동안 면발도 준비했어요.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서 가늘게 썰었습니다. 손수 만든 생면이었죠. 평소 손님들에게 파는 것과 똑같은 정성이 들어간 면발이었어요. 와, 진짜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은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그럼, 아픈 사람이 드실 건데 대충 할 수 있어? 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자 생면을 넣었습니다. 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며 다른 재료들도 준비했어요. 애호박을 썰고 대파도 송송 썰었습니다. 당근도 예쁘게 꽃 모양으로 썰어 넣었어요. 마지막에는 계란을 풀어서 국물에 돌돌 저어 넣었습니다. 계란꽃이 예쁘게 피어났어요. 거기다가
강호가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돼지고기 수육을 꺼내더니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아저씨, 그건 비싼 거 아니에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이것도 시식행사 사은품이야. 강호가 칼로 수육을 정성스럽게 썰었어요.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부위로 골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었어요. 강호는 큰 도시락 용기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에는 뜨끈한 칼국수를 가득 담았어요. 김이 솔솔 올라오는 하얀 국물과 부드러운 면발, 그리고 각종 야채들이 예쁘게 들어 있었죠. 다른 용기에는 수육을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고기 옆에는 쌈장도 작은 통에 담아서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자, 다 됐다. 강호가 2 용기를 비닐봉지에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국물이 새지 않도록 뚜껑도 단단히 닫고 봉지도 2 겹으로 쌌습니다. 이건 시식행사 사은품이야. 엄마 갖다 드려. 2 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빨리 나으셔야지. 은수도 코끝이 빨개졌어요. 2 아이는 서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가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숙하게 큰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 아이가 동시에 외쳤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 빨리 일어나. 강호가 당황해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집까지 무겁지 않을까? 내가 좀 들어줄까?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수와 함께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조심히 가고 엄마 빨리 나으시라고 전해드려. 네, 꼭 전해드릴게요. 2 아이가 문 앞에서 한 번 더 깊게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눈 내리는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강호가 유리창으로 2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몸으로 소중한 짐을 나눠들고 눈길을 조심조심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2 개의 작은 그림자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호는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매출은 0원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더욱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호는 몰랐어요. 2 아이가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따뜻한 국물을 드릴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강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어젯밤 쌍둥이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어린 자매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강호가 오늘도 한산할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호기심이 생긴 강호가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시장 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강호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로 어젯밤 만났던 쌍둥이 은지와 은수가 시장 입구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학교는 없었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스케치북이었습니다. A4 크기의 하얀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려놓았더군요. 은지가 들고 있는 스케치북에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린 국수 그릇이 그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까지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 아래쪽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저씨 국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발 먹어주세요. 은수가 들고 있는 스케치북에는 가게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어머니 손칼국수라는 간판과 웃고 있는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강호를 그린 것 같았어요. 4,000원밖에 안 해요. 아저씨가 착해요. 아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허리를 구부려 큰 절을 하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기 칼국수집 가보세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기특해 보였나 봅니다. 어머, 너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저희가 어제 칼국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은지가 똘똘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홍보하러 나왔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은수도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머, 이런 착한 아이들을 봤나? 그럼 아줌마가 가봐야겠네. 정말요? 감사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또 깊게 인사했습니다. 강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하다니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아이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진짜 귀엽네. SNS에 올려야겠다. 저기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은지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응, 너희가 너무 기특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손님도 많이 올 거야. 진짜요? 고마워요. 젊은 남자가 여러 장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정성스럽게 그린 스케치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이들의 홍보를 본 사람들이 실제로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한두 테이블 정도 차던 가게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그 4,000원 칼국수 집이야? 아이고, 정말 4,000원이네.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아까 그 쌍둥이들이 홍보하던 곳이지? 너무 기특하더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강호는 정신없이 주방을 오갔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고 야채를 썰어 넣느라 땀이 비 오듯 흘렸어요. 사장님, 여기 칼국수 5그릇이요. 저희는 만두국으로 3그릇 주세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강호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손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 바삐 움직였어요. 그 와중에도 은지와 은수는 계속 시장 입구에서 홍보를 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중년 여성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어서 직장인인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셔? 엄마는 아파서 집에 계세요. 은지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혼자 나와 있으면 위험하잖아. 어른한테 말씀드리고 나온 거니? 네,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네. 아줌마도 가서 먹어볼게.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SNS에 올라간 사진들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로 4,000원 국수집, 천사아이들, 착한 사장님 등이 달리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일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웠어요. 가게 앞에 줄이 100m씩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강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잣말을 하며 땀을 닦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BS 아침 뉴스 담당 기자입니다. 혹시 어머니 손칼국수 사장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저희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봤는데요. 혹시 취재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강호는 당황했어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겠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강호는 은지와 은수를 챙겼어요. 두 아이가 계속 밖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은지야, 은수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안 돼. 밥 안 먹으면 병난다. 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가게 한 구석에 작은 테이블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아이들 전용 자리였어요. 여기 앉아서 국수 먹고 숙제도 해. 숙제요? 응. 너희 숙제 있지? 가져와. 은지와 은수가 배낭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강호는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틈틈이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받아쓰기 문제를 내주기도 하고 산수 문제를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삼촌,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손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 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챙기는 강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조금 한가해졌어요. 강호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게가 활기차게 돌아갔거든요. 계산을 해보니 하루 매출이 평소의 10배를 넘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월세 걱정도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은지와 은수도 피곤한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어요. 강호가 다가가서 아이들의 어깨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집에 가야지.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네. 두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강호는 따뜻한 도시락을 다시 싸주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고마워, 정말. 너희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희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은지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너희가 마음을 써줘서 이렇게 됐지.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강호는 혼자 가게 정리를 했어요.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다니.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 건물 2층 관리실에서는 박 실장이 창문 너머로 어머니 손칼국수 가게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딱딱딱 숫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작은 사무실에 울렸죠. 하루에 손님이 100명씩 온다고 쳐봐. 국수 한 그릇에 4,000원이면 박 실장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어요. 계산기 화면에는 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하루에 40만 원씩 벌고 있다는 얘기네. 박 실장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넘는 매출이었습니다. 순수익을 반으로 잡아도 600만 원은 될 것이었죠. 월세 200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프랜차이즈 국수집을 하면 월 3천은 당기겠는데? 박 실장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빨라졌어요. 강호를 내쫓고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국수 프랜차이즈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쫓지? 박 실장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어요. 월세를 올려봤자 강호가 버틸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매출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심부름센터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실장님, 지난번에 부탁하신 일 있잖아요. 언제 하실 건가요? 아, 그거. 잠깐만. 박 실장의 얼굴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칠 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심부름센터에 미리 부탁해둔 일이 있었거든요. 내일 점심시간에 하자. 가장 바쁠 때 말이야. 알겠습니다. 준비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은 박 실장이 다시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강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실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강호야. 곧 내가 울면서 나갈 날이 올 거야.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어머니 손칼국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호는 구슬땀을 흘리며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은지와 은수도 가게 한 구석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도와주고 있었죠. 그때 한 중년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더니 칼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칼국수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강호가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여서 내왔어요. 김이 솔솔 올라오는 하얀 국물 위로 투명하고 쫄깃한 면발과 신선한 야채들이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조용히 먹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맛있게 후루룩 국물을 마시고 있었죠. 강호도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사람 먹는 음식에 벌레가 나와? 남자가 젓가락으로 뭔가를 집어 올렸어요. 까만 바퀴벌레 한 마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어머나 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강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긴. 이 더러운 국수집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남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내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는 어리둥절했어요. 바퀴벌레가 국수에 들어갈 리가 없었거든요. 주방은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재료들도 신선한 것만 사용했어요. 뚜껑도 항상 덮어두고 있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해 드릴게요. 교체? 이미 먹었는데 교체가 무슨 소용이야. 배탈 나면 어떡할 건데.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더럽네. 이런 데서 어떻게 먹어. 우리 나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는데 손에는 공무원증을 들고 있었어요. 구청 위생과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마치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신고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 받았습니다. 위생 점검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주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강호는 따라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점검해봐야 알죠. 직원들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선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강호는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직원이 구석진 선반 뒤쪽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밀가루 포대 하나였어요.
그런데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보니 어제까지였습니다. 하루 지난 것이었어요. 강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그건 제가 쓰는 게 아닌데요. 저는 항상 신선한 재료만 사용합니다. 그럼 이게 왜 여기 있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강호는 진심으로 당황했어요. 그런 밀가루는 본 적도 없었거든요. 자신이 사용하는 밀가루는 모두 냉장고 안에 있었어요. 위생과 직원이 다른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강호에게 말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재료 쓴 적 없어요. 강호가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있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바퀴벌레를 신고한 남자도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은지와 은수만 남아서 불안한 표정으로 강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나간 후 가게는 적막해졌어요. 강호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삼촌, 괜찮아요? 응, 괜찮아. 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맞은편 건물 2층에서는 박 실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구청에서 나온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영업정지 한 달이었어요. 빨간 딱지가 어머니 손칼국수 문에 붙여져 있었죠. 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라는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강호는 하루 종일 가게 안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였던 가게가 이제는 시체처럼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빨간 딱지를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어제까지도 찾아와 주던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바퀴벌레 나온 국수집이라는 글이 퍼져 있었어요. 아무리 해명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강호는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냄비들과 밀가루 포대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도구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강호가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박 실장이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금목걸이도 한층 더 굵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박 실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강호는 박스를 정리하는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실장님, 진작에 나갔어야지. 뭘 이렇게 질질 끌어? 박 실장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제 내 프랜차이즈 들어온다. 깔끔하게 인테리어 새로 할 거야. 요즘 핫한 명동 칼국수 알지? 그거 프랜차이즈로. 강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이 자리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쓴 적 없어요. 억울해? 하하. 박 실장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내가 뭘 했든 상관없어. 결과가 중요한 거지. 벌레 나왔고 위생법 위반이고 영업정지 받았잖아.
박 실장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강호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큰 육수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쓰던 스테인리스 통이었어요. 강호가 가장 아끼는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낡은 거나 쓰고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되지. 박 실장이 육수통을 발로 툭 찼어요. 통이 기울어지더니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움푹 들어갔어요. 아! 강호가 달려가서 육수통을 일으켰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쪽 면이 크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소중한 통이었는데, 실장님,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 실장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너무해. 야, 흙수저 새끼야. 박 실장의 말투가 갑자기 험악해졌어요. 가루로 찢어진 눈이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착한 척도 돈 있어야 하는 거야. 4,000원짜리 국수 팔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지 말고 내 건물에서 꺼져. 박 실장이 손가락으로 강호를 찍으며 소리쳤어요. 냄새나니까? 가난한 냄새가. 여기엔 내 프랜차이즈 들어올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마.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모독당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박 실장이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호는 찌그러진 육수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도, 가게도, 모든 꿈도 무너져 버렸어요. 남은 짐들을 박스에 담으며 정리하는데 가게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 목소리였습니다. 삼촌 가지 마세요. 엉엉. 삼촌. 강호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은지와 은수가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빨간 영업정지 딱지를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강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두 아이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정말 가는 거예요? 은지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미안해. 삼촌이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삼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은수가 강호의 소매를 잡고 흔들었어요. 우리가 알아요. 삼촌은 착한 사람이라고요. 강호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과도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얘들아, 삼촌 많이 사랑해. 너희 덕분에 힘이 났었어. 강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삼촌도 다른 데서 행복하세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9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거였죠. 강호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려고 했을 때였어요. 부릉부릉부릉. 시장 골목 입구에서 웅장한 엔진음이 들려왔어요. 강호와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큰 차가 들어오기 어려운데 분명히 고급차 소리였어요.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골목 모퉁이를 돌아 검은색 대형 세단이 나타났어요.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모델 같아 보였어요. 차체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렸습니다. 차가 어머니 손칼국수 앞에서 멈췄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잘 정돈된 은백색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에서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캐시미어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은색 독수리 장식이 달린 고급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노신사의 등장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달라졌어요. 위엄과 카리스마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운전석에서도 사람이 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거기서도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강호는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분들이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설마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요?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와서 강호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은지와 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노신사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울음도 그쳤습니다. 노신사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차가워 보였던 얼굴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지야, 은수야. 노신사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강호와 아이들이 놀라서 바라보는 가운데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골목 전체에 감돌았어요. 노신사의 등장으로 골목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엔진음이 들려왔거든요. 부릉부릉부릉. 두 번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그 뒤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으로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벤츠 S클래스까지 한 대당 몇억 원은 좋기 하는 차들이었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차들이 일렬로 늘어서야 했어요. 총 10대의 검은색 세단이 어머니 송칼국수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영화 촬영하나? 차값만 해도 수백억은 되겠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차 문들이 동시에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이니어를 끼고 있어서 더욱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도로 양쪽으로 도열했어요. 총 30명 정도였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대통령 경호팀 같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던 차에서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어요. 은색 독수리 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짚고 위엄 있게 걸어왔습니다. 강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거물급 인사가 여기에 온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은지와 은수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더니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지. 은지가 먼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은수도 따라 외쳤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달려가서 노신사에게 안겼어요. 노신사의 차가웠던 얼굴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큰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은지야, 은수야. 많이 걱정했다. 노신사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삼촌이 밥 줬어요. 맛있는 국수도 주고 엄마한테도 가져다 주라고 싸줬어요. 은지가 강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쁜 아저씨가 저희 삼촌 괴롭혀요. 벌레도 넣고 가게도 못하게 하고. 은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자질했어요. 노신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강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바로 그때 박 실장이 맞은편 건물에서 뛰어나왔어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아, 당신들 뭐야? 박 실장이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여기 내 건물이야. 차들 당장 빼. 박 실장이 경호원들을 밀치려 했어요. 그런데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당신이 건물주야? 말도 안 돼. 이런 고급차들이 여기 왜 와?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노신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착한 삼촌이에요. 돈도 안 받고 밥 줬어요. 은지가 강호를 노신사에게 소개했어요.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노신사가 강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가 얼떨결에 인사했어요. 아직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예의는 차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 무시하지 마.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박 실장이 더욱 흥분했어요. 노신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박 실장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박 실장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김비서, 노신사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호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이 건물 매입해. 네, 회장님.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시세의 3배 불러. 단 조건이 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 건방진 놈과 그 아비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탈세 내역부터 불법 증축까지 싹 다 조사해서 내일 아침 검찰에 넘겨. 김 비서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이 시간부로 저놈들 이 동네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박 실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대성그룹 한 회장님? 노신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성그룹이면 대한민국 재계 서열 5번째 기업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재계의 거물 중 거물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박 실장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바닥에 찢도록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박 실장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비서 처리해. 네, 회장님. 김 비서가 손짓하자 경호원 2명이 다가왔어요. 박 실장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박 실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들이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박 실장의 절규가 골목에 울렸어요. 경호원들이 그를 질질 끌고 가서 골목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이 동네에서 설치던 박 실장이 한순간에 몰락한 것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다시 손녀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아까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은지야, 은수야.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두 아이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삼촌 도와주세요. 삼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한 회장이 강호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본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손녀들을 보살펴 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강호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김비서, 이 가게 영업정지 취소 절차 밟고 위생 점검도 다시 받게 해. 공정하게. 네, 회장님. 그리고 이 건물, 임대료 동결해. 앞으로 10년간. 한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김 비서가 부지런히 메모했어요. 강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 회장이 그런 강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녀들이 고마워하는 분이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골목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 실장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속이 시원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 회장이 손녀들의 손을 잡고 차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은지야, 은수야. 이제 할아버지랑 집에 가자. 네, 할아버지. 두 아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한 회장이 창문을 내리고 강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좋은 마음 잃지 마세요. 제 손녀들이 그 마음을 기억할 겁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하나씩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웅장했던 엔진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 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해결된 걸까요? 벽에 붙어 있던 빨간 영업정지 딱지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어요. 검은색 세단들이 떠나간 후 한 회장만 남아 있었어요. 경호원들은 모두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어머니 송칼국수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가 자신의 작은 가게에 들어온다니 꿈만 같았어요. 급히 의자를 닦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고맙네.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내부,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손글씨로 쓴 메뉴판까지 모든 것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참 정겨운 곳이군. 한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강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런 분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한 회장이 강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강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강호의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쌌어요. 자네가 내 손녀들을 살렸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강호가 당황했어요. 이런 거물이 자신에게 이러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 내 딸이 병원으로 급히 실려왔네. 오랫동안 가출했던 딸이었어. 한 회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딸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 말이 있었네. 칼국수집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강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은지와 은수의 어머니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딸이 말하더군. 따뜻한 국물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나한테 전화를 걸 수 있었다고.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깊은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아니야.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은지와 은수는 어떻게 됐겠어? 한 회장이 강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내겐 큰 은혜야. 한 회장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분명 거액이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자네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받아주게. 아니에요. 강호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보상이었어요. 한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정말 받지 않겠나?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베푼 것에 대가를 바라면 베푼 게 아니라고요. 강호가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회장도 따라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어머님을 두셨군. 감사합니다. 한 회장이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서류 준비해서. 회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강호가 궁금해했어요. 돈이 아니라 자네의 그 마음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한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그룹 재단의 평생 급식 파트너가 되어줘. 좋은 음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30분 후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이 설명했어요. 이 건물 명의를 자네 앞으로 이전하는 거야. 더 이상 월세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받아주게. 내 손녀들을 지켜준 고마운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야. 강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건물 한 채를 그냥 준다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가격은 절대 올리지 말게. 4,000원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네. 그건 당연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따뜻하게 대해주게. 자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것처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의 사인이 끝나고 한 회장이 일어섰어요. 은지와 은수는 이제 엄마와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걱정 말게. 아이들 자주 보러 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자네를 삼촌처럼 따르는데. 한 회장이 가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좋은 마음 잃지 말게. 세상이 험해도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야.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손칼국수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새하얀 타일과 스테인리스 주방기구,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간판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대성그룹 공식 후원 1호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여전히 손칼국수 4,000원이었거든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두 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삼촌, 다녀왔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은 은지와 은수였어요. 키도 많이 자라고 얼굴도 통통해져서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 오늘 학교 어땠어? 강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은수가 답안지를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우와, 정말 잘했다. 은지는? 저도 수학시험 잘 봤어요. 은지도 시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국수 해줄까?
좋아요. 두 아이가 손뼉을 쳤어요. 강호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그 방법 그대로였어요.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은지와 은수가 숙제를 하면서도 냄새를 맡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할아버지가 내일 오신대요. 그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우리 삼촌 자랑하겠다고 하셨어요. 강우가 웃었어요. 한 회장은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이들을 보러 왔거든요. 벽에는 여전히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지와 은수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강우와 두 아이, 그리고 건강해진 엄마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강우는 국수를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어요. 김이 솔솔 올라오는 하얀 국물 위로 부드러운 면발과 싱싱한 야채들이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먹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가게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강우와 아이들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강우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랬듯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머니 손칼국수를 그리워하며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4,000원의 착한 가격에 변함없는 정성으로 만든 따뜻한 한 끼를 드시러 오는 분들이었어요. 한편 박 실장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탈세와 불법 건축 등 여러 혐의로 말이에요. 이제 이 동네에서는 그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큰 기적으로 돌아옵니다.